어떻게든 오늘 끝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잘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15페이지에 마감 자재 목록 찾으셨죠? 1번입니다. 사업 주체가 시, 군, 구청장에 입주자 모집 승인 받으려는 경우 가로 속에 국가, 지방, 다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견본주택 건설하는 경우 견본주택 건설 줄만 쳐놓습니다. 공적사업체는 입주자 모집 시에 시, 군, 구청장에게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견본택인 모델하우스 건설하는 때 견본택에 사용하는 마감 자재 규격 등을 적은 가로 속에 마감 자재 목록표라는 말 찾으셨죠? 각질 내부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승인권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인 시, 군, 구청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식당 방문하시게 되면 원산지 표시해 놓은 것 보신 적 있으시죠? 견본택 건설하면서 마감 자재를 뭘 사용했는지 일일이 적어 놓은 것을 마감 자재 목록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걸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입니다. 시, 군, 구청장은 마감 자재 목록표 등을 사용검사 있은 날, 사용검사일 가로 열어놓습니다. 2년 이상, 2년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 열람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현재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공급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입주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셨고 사업 주체의 불법 부당행위 방지로서 견본 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시는데 여기 견본주택과 관련되어서는 교재 편제상 뒤에 밀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모델하우스를 법에서는 뭐라 한다? 견본주택이라 표현합니다. 저 견본주택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마감 자재, 가구와 동일하게 견본주택 건설해야 되는데 이 동일성은 일반인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 견본주택 설치한 마감 자재 등의 목록표를 사업 주체가 작성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업체는 공공을 제외한 민간인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 받을 때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하고 예외적으로 공적 사업 주체가 견본주택 건설에서 입주할 모집하고자 하면 이들은 주택 입주자 모집 시에 승인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건설하는 때 마감 자재 목록표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시험에 지방공사, 주택공사가 입주자 모집 승인 받을 때 마감 자재 목록표를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공적사업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공공은 언제? 견본주택 건설하는 때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 주택 입주자 모집 시에는 시, 군, 구청장이 승인 받아야 되고 단전의 상가인 동일셀에 입주자 모집하고자 하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공적 주체는 승인 신고할 필요 없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마감 자재 목록표는 2020년도에 견본주택 건설하고 입주 예정자와 분양 계약 체결하게 되면 아마 입주 예정자는 2023년도에 아파트에 입주했을 겁니다. 입주한 이후 3년 전에 봤던 모델하우스의 마감 자재와 같은지 다른지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마감자재 목록표는 분명 사업주체가 견본대 건설하고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는 2020년도였지만 그 보관은 2020년도에 제출한 날부터가 아니라 주택건설 사업이 다 완료되고 입주 예정자가 입주 완료하면 그제서야 3년 전의 모델하우스와 같은지 궁금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관 시점은 사용금사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동일성을 확인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의 보관 시점은 제출한 날이 아니라 언제? 사용금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왜 보관 시점이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간 2년이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보관 시점은 제출한 날이 아니라 사용금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4번 마감자재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기준문제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건축 기준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은 20년에 한번 나옵니다. 얘는 지키십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 있는데 이쪽은 작년에 시험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요건만 줄쳐놓고 지나갈 겁니다. 다만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4번 매도 청구의 대상 규모 찾으셨죠?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그래서 전체부터 5% 미만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보시게 되면 매도 청구와 관련된 기간 찾으셨는데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2년 이내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송달까지 가로 닫아 놓습니다. 얘는 다음번에 기출문제 풀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건너뜁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옵니다. 어차피 시험 나오는 것은 딱 세 군데이거든요. 견본토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방금 보셨던 사용금사 매도 청구인데 사용금사 매도 청구는 나중에 보실 겁니다. 그리고 3절 공급받으는 자의 의무와 관련되어 1. 금융정보 확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한번 하실 거고 제가 기출문제 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전매 제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공부하셨으면 올해 시험에 나올 분양가 상한제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는 교재 편제사항 뒤에 밀려 있기 때문에 얘는 천천히 하시고 우선 전매 제한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서는 1인 1주택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이것 남이 하면 투기이고 내가 하면 투자이죠. 투기와 투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기 방지와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 그냥 내심 우리 이리 생각해 주십시오. 투기과열지구는 투기하지 말라는 곳입니까? 투기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투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투자하라는 동네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괜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는데 여기 투기 방지와 관련되어서는 투기 과열 지구에 관한 사항과 이번 정권에 신설된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전매 제한 순서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재 편제상 전매 제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얘를 해 나가도록 합니다. 우선 양괄 1번 전매 제한 대상입니다. 바로 옆에 페이지 봐주십니다. 박스 속에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투기과열지구의 건설 공급 때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조정 대상 지역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찾으셨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동그래 놓습니다. 그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쪽 좀 지워 상관없으시죠?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어차피 동영상은 촬영되어 있으니 저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한 장짜리 공법 정리한 것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보고 문제 풀 수 있는 것들은 한번 해보고요. 그걸로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본서 들고 오실 거죠. 어차피 시험 나올 게 뻔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개 맞추시면 공법에서는 5, 6, 7 작성 중에 나는 70 맞는다, 50 맞는다, 60 맞는다. 60 맞으시면 됩니다. 넉넉하게 60 맞으시면 공시세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어느 정도 안정된 점수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중개사법은 무조건 80 나오셔야 됩니다. 중개사법을 학원 다니면서 80 안 나오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곰이 말 먹고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개사법은 특강이든 무슨 수업이든 모두 다 들으시면서 어떻게든 걔를 80이든 90이든 넘기시려고 해주셔야 됩니다. 중개사법만이 아마 90 바라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과목이 될 겁니다.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점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법은 소박하게 이 정도 맞는 걸로 생각하시면 충분하시는데 그건 아주 쉽습니다. 일단 민법 잘하고 계시죠? 1차부터 해놓는 게, 그래서 1차가 평균 50점 모의고사를 봐서 나오신다고 하면 이때부터 2차 준비해야 되지. 대신 중개사법은 매번 공부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개사법만큼은 1차 민법 학개론과 마찬가지로 항상 수업 듣고 복습하셔서 충분한 실력을 키워놓으셔야 됩니다. 양은 얼마 안 되시거든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80, 90 나올 수 있는 과목이 중개사법입니다. 중개사법은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세 과목이 바탕된 상태에서 공법이든 세법 공시법은 짧은 시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법은 한번 이해만 해놓으시면 왜 그런 제도 만들어졌는지 파악해놓고 나면 문제 나오는 유형이 뻔하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해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만드는 건 아주 쉽습니다.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문제 없으실 텐데요. 제 자랑이지만 작년에도 제가 70개 정도 테마 가지고 하면 한 30개 정도는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찍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만 잘 해놓으시면 괜찮으십니다. 근데 양이 많다 보니까 다 소화를 못해 익혀서 문제지만,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란 말과 주택이란 말을 함께 보셨는데 이 두 개 단어는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입주자 선정된 집이란 분양권을 말하는데 입주 예정자가 청약 신청하고 당첨되면 사업체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공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금 쪽으로 20%를 내게 되는데 그때부터 분양권, 법에서는 입주자 지위라 표현하고 주택 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사업체에서 입주자에게 소유권이 변경되게 됩니다. 이전 등기 이후 상태를 뭐란다? 주택이라 표현합니다. 주택과 입주자 지위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우리 1번, 2번 다시 한번 묶어놓습니다. 투기과일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묶어놓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분양권만, 입주자 지위만 전매 제한 대상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정유택 사셨죠? 이 분양가 상한제 정유택은 작년 12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이 10년 사이에 공급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기간을 보통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된 이후 7년 동안 주택인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 정유택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정유택의 전매 제한 대상은
분양권만이 아니라 모두 주택도 전매 제한 대상이고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전매 제한 대상은 뭐만? 입주자 지위만. 입주자 지위와 주택은 같다 다릅니다. 만약 막말로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전매 제한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오직 뭐만? 입주자 지위만 전매 제한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매 제한과 관련된 대상을 각각 정리하셨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공급 계약 체결한 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 전매 제한 대상이고 분양가 상한제 저용택과 공공택지 외 택지에 건설된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지위와 주택이 전매 제한 대상이다. 그렇게 구분하시고 투기 과열 지구에는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분양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분양권을 법에서는 뭐라 한다? 입주자 지위. 소유권 이전 등기된 이후에는 뭐라 표현한다? 주택. 주택은 투기 과열 지구의 전매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취지 이해되신 겁니다. 그러면 양가로 2번 전매 제한 기간 찾으셨죠? 그리고 1. 공통 사항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전매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기간 다 공부하셨죠? 기산일은 언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 여기 입주자로 선정된 날은 바로 분양계약 체결한 날 말합니다. 그 분양계약 체결한 날을 법에서는 뭐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2번 투기 과열 지구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비 찾으셨죠?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 추정했습니다. 이 경우 기간이 5년 초과 시에는 전매 제한 기간을 5년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이런 전매 제한과 관련된 효과, 제한 기간을 함께 보시는데 만약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이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날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이라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업시의 공사 일정이 지연되게 되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되었을 때 지나치게 분양권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에 해당되게 됩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공법상 각종 규제를 하게 되면 필요 최소 한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제를 가하게 되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 한도로 규제를 가한다. 최소 한도로 규제 가한다. 최소 한도로 규제 가한다.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되어 조금 심하더라도 국민의 자유권을 좀 강하게 제한하겠다. 사실 그것은 법 논리, 헌법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괜찮으니까 국민들이 용서하는 것이지 규제를 가하게 되면 항상 비례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도의 규제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 대통령 말기에 강화문에 촛불 집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셨거든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이 아닌 군인을 동원하고자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계엄령 내리고 군인 동원하게 되면 그 군인은 국방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지 질서, 치안 유지하는 분도 아니거든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과잉 규제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분들이 처벌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가하게 되면 규제는 필요 최소한 원칙에 따라 적정한 규제를 가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입주자 선정된 날부터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언제까지? 최대 5년까지만 분양권 상태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5년 경과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랄지라도 분양권에 대해서는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투기 관리족의 전매 제한 기간은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인데 예외적으로 최대한 제한 기간은 언제? 5년. 사업체가 공사 지연되면 5년 됐는데 불구하고 아직 공사 중인 현장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외적인 최대 제한 기간은 5년이 된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된 표가 있고 4번 분양가 상한제 정유택과 관련된 표가 있는데 저 분양가 상한제 정유택과 관련되어 10년이라는 것 눈에 보이시죠? 10년이라는 것 눈에 보이십니까? 524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10년짜리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10월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8년이었는데 이번 정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정유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전매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강화시켰습니다. 집값 내렸습니까? 올랐습니까? 오르던데요. 코로나 때문에 내린 것이지 지금 이런 규제 때문에 내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학개론과 관련된 내용 공부하시다 보면 시장의 가격은 수요 공급 곡선이 맞물리는 곳에 가격이 형성되는데 수요를 억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대학교 교수님들은 그걸 제일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개발하게 되면 다양한 인프라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전기, 수도, 다리, 학교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정권에서는 아파트 만들면서 학교나 병원 새로 만들기보다 도서관 만들기보다는 국민에게 잘 살라고 줘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요즘 세금 부족해가지고 교통경찰께서 다 잡아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자동차가 워낙 세상에 많다 보니까 요즘 웬만하면 속도가 10km 떨어졌을걸요? 위반해 주는 사람 많으면 땡큐샷.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원래는 공급 늘리면 가격 떨어지거든요. 근데 공급 늘리면 인프라 시설. 사실 우리 개포동의 가락 시형 아파트를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헬리오시티로 바뀌어 있는데 가락 시형 일대 6,000세대에 있던 아파트가 지금 9,500세대 정도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 7,000세대 아파트에 학교 딱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 3개 있습니다. 2개는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하면서 만들었다. 나라에서 만들어줬다. 나라에서 만들어줬습니다. 그 돈이면 복지 정책에 사용할 돈. 엉뚱한 데 쓴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일 만만한 거는 공급 늘리는 게 가격 안정시키는데 이 돈은 복지에 써야 되고 아예 수요 규제를 가하는 게 더 낫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대학 교수님들이 구성되어 있는 이번 경제팀이시거든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만 계속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괜한 얘기 또 해가지고 이상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봐주실 것은 딱 하나. 투기 과일주와 관련된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 선정된 날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예외적으로 얼마? 5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최근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렇게만 봐놓습니다. 근데 우리 메르스 사태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규제 메르스 때 엄청 풀어버렸거든요. 이번 경제난 좀 지나고 나면 아마 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 그러면 다 엉망해버리거든요. 나중에 언젠가 제가 뭐 땅을 사라고 하든지 뭐 사라고 하면 그때가 살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난 정권에서는 대놓고 메르스 끝나고 나고 대놓고 대출 받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막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시점이 좀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27페이지에 분양 가격 제한 찾으셨죠? 별표 3개 놓습니다. 얘를 봐주셔야 됩니다. 시간은 없지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양가 상한제 찾으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527페이지. 전매 제한 특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출 문제나 다른 방법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527페이지 봐주십니다. 양가 1번 찾으셨죠? 적용 대상
사업체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은 한 줄 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하여야 한다. 1. 공공택지 2. 공공택지 외택지 외택지 추천없습니다.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한 줄 한 장 넘기십니다. 2번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번 도시형 해열택 추천하시고 2번 건너뛰시고 3번 관광특구란 말 찾았습니까? 관광특구 줄쳐 놓으시고 건설 공급하는 공동택으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50층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높이가 150m 이상일 것 150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건 얘입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특정한 장소에 건설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 가격을 법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우리 일반인과 반대 말이 되는 것은 특정인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또는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게 되면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일반인은 불특정 다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당첨되는 자에게 아파트 공급받게 했을 때 그들을 일반인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의 강남 쪽은 32평 아파트 가격이 16억에서 20억 정도 하거든요. 그냥 저렴하게 15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포에 재건축 사업하게 되면 그 반포에 재건축 사업하게 되었을 때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10억, 12억이면 비조합원 재건축하게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락시형 아파트는 6,000세대를 9,000세대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남는 3,000세대를 일반 분양하게 되는데 그 일반에 공급할 때는 8억 9천에 분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은 12억에 분양받고 비조합원은 9억에 아파트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면 재건축 사업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들이 분양받는 것이 한 15억이고 그리고 나중에 20억까지 바라본다 해서 일반인에게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재건축이거든요. 그걸 아예 안 하길 겁니다. 취진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장소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공공택지. 공공택지는 3기 신도시 말합니다. 세종시 말합니다. 이러한 곳에 땅을 강제 수용해서 택지 개발하고 그곳에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택 건설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고 공공택지 외택지. 공공택지 외택지라면 수용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재건축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처분 계획, 환지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택지가 조성되는 곳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면 이곳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동택은 전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고 공공택지 외 택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택 건설하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첫 번째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얘를 공공택지에 건설하게 되면 이것 만드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1인 가구의 주택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하층, 옥탑방, 고시원, 지옥고 이곳에 1인 가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특히 고시원과 관련되어서는 각종 화재 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1990년대 또는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지하층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 피해받았거든요. 이런 문제, 주택 문제를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시형 생활택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정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관광특구 안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정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일반 건물의 층고는 4m입니다. 그런데 주택은 층고가 3m입니다.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천장에 소방 설비나 통신 설비 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층고를 높게 하는 반면 아파트의 경우는 그런 설비 없거든요. 스프링클러 아파트에 거의 없거든요. 우리 집에는 스프링클러가 있다? 그러면 집에서 생선 한번 잘못 구웠을 때, 고기 한번 잘못 구웠을 때 연기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막 나올 텐데요. 저희 아파트는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없고 일반 건물에는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나오면 곱하기 4에서 200 나와야 되지만 아파트는 층고가 3m이기 때문에 50 곱하기 3하면 150. 그래서 층수가 이렇거나 높이가 이런 둘 중에 하나면 분양가 상한제 정상에서 제외시키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역과 잠실이 관광 특구이거든요.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 방문하는 외국인에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도 구경하러 오신 분 계십니다. 연예인 사진 보려고 막 오신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우리나라의 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큰 아파트 만들겠다고 하면 그때는 분양가 상한제 정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잠실 5단지 롯데월드 바로 건너편에 있거든요. 얘 50층짜리 아파트 만들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잠호단지가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 정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사실 우리가 학개론 공부하시면서 가격은 수요 공급 구산에 좌우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급 가격을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헌법의 이념은 민주주의와 그리고 경제는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입니다. 이게 헌법의 기본 정신인데 이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계속 시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취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분야가 상한제 정책이라 할지라도 세 개 중에 딱 두 가지 도시형상택과 관광특구에 건설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정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핵심은 2번인데 이게 2번에 개정되었거든요. 얘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남은 시간에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일단은 해보십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1시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딱 1시간 더 하고 새 교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하셔야만 여기 출제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주택법에 출제되는 7문제 중에 6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거든요. 우리 2번 분양가 상한제 정의지역 찾으셨죠? 잠깐 확인해 줄 것이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 추천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이런 곳이라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가는 곳입니다. 두 줄 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각각 열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마 이게 기본서 마지막이고 다음 달에 새로운 교재 들어가시기 때문에 얘를 어느 정도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리라는 걸 알고 있지만 1번 동그라미 2번 찾으셨죠? 투기과열지구 중에 투기과열지구 추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중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1번입니다. 직전으로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에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2배 초과 추천했습니다. 2배부터 초과까지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직전으로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20%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1, 2 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정지역과 관련되어서는 2배 초과란 말과 20% 이상이라는 말 보시니 숫자 2가 연결되어 있죠. 숫자 2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직전으로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2개월 추천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 월평균 청약 경쟁률 추천했습니다. 5대1 초과였거나 5대1 초과 가려놓습니다. 그리고 국민택 규모 주택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 초과한 경우 국민택 규모부터 10대1 초과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다만 이 3번과 관련되어서는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신청 전에 주인공 이름이 청이거든요. 그 청이는 5대1 초과 10대1 초과로 우리가 정리할 겁니다. 우리 예전에 히든키라는 분이 월드컵 가기 전에 외국의 다른 국가와 연습 경기하게 되면 항상 5대0으로 지고 돌아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히든크의 별명이 한때 5대0이었습니다. 그분 생각하시면서 청이는 5대1 초과, 국민대 규모라고 하면 10대1 초과. 그러면 최근 2달 사이에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10대1 초과 있다면 청약 신청한 사람 많다 작다? 많은 곳입니다. 그처럼 많은 사람이 청약 신청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집값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약속하실 게 있습니다. 막말로 투기과열지구 안에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분양 가격 상승률이 2배 초과하는 곳이라면 아파트 가격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청약 상승률 5대1 초과라는 말 보게 되면 청인은 5대1 초과라는 말 보게 되면 그곳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나는 부동산 중개 사무실 차려야 된다? 차리면 안 된다. 분양권 거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수수료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소지 않겠습니까? 별로 좋아하는 표정 아니겠지만 얘는 분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투자처이거든요. 괜한 이야기를 드렸나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잠깐 다시 보실 게 있습니다. 이번 지정절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도의사의 의견 드려야 된다. 그리고 3번 해제 찾으셨죠? 동일의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 없다 추천했습니다. 인정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 이 말 기억나십니까? 공법상 규제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최대 한도로 한다, 최소한으로 한다. 최소한으로 한다. 그러면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 이상 지정할 필요 없다 인정하게 되면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해야 한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각종 행정계획 수립은 강행 규정에 의한 수립해야 한다.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된 장소, 존에 관한 개념은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외가 몇 개 있었습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도 지정 사유가 없다. 지정권자 인정하게 되면 해제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만약 지정 사유가 없어졌는데 불구하고 해제 안 하면 걔는 필요 최소한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바로 위헌입니다. 그래서 해제 할 수 있다 아니라 하여야 한다. 대신 우리 다시 하나 봐줄 것이 있습니다. 옆에 페이지 1번 지정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장소에 관한 개념은 지정할 수 있다. 임의사항인데 특별히 해제도 해제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는 지정권자가 지정 사유가 없다 인정하게 되면 해제 하여야 한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된 지역에 시도의사, 시군, 구청장이 시도의사부터 시군, 구청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한 줄 밑에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등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될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 추놓습니다. 인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요청할 수 있다. 비지정권자인 시도의사, 시군, 구청장이 주택 가격이 안정되었다. 지정 사유가 없다 인정하면 직접 해제는 못하고 지정권자에게 해제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요청 받은 경우 한 줄 밑에 요청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해제 여부 결정하여 요청한 시도의사, 시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되신 겁니다. 4번 해제는 앞서 우리 보셨던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한 장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의 해제 요청도 또 똑같은 반복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3번 분양가격 구성 제끼시고 분양가격 공시 건너뛰십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지금 할 거 아닙니다. 그리고 533페이지에 투기 과열 지구 찾으셨죠? 잠깐 살펴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지정부터 할 수 있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 그래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법상 각종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 지구, 구역, 장소에 관한 지정은 지정할 수 있다. 해제? 할 수 있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예외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데 지정권자가 지정할 필요 없다 인정하면 해제? 그때는 지정권자가 지정할 필요 없다고 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그게 예외입니다. 예외가 시험거리라는 걸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정 대상 지역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직절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2개월 추놓습니다. 해당 지역 공급되는 주택 월평균 청약 경쟁률 추놓습니다. 모두 5대1 초과였거나 5대1 초과 가로놓습니다. 구미대 규모의 주택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 초과, 청이 5대1 초과 같죠? 청이 5대1 초과 같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억 보십니다.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30% 이상 감소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리언번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등의 실적이 지난해 추정했습니다. 급격하게 감소된 곳. 원래 좀 제가 시간이 있으면 더 잘해드리는데 우리 내일 다음 주 1시간 더 하실 겁니다. 1시간 더 하시면 딱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제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사항 보시는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요건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건 투기과열지구이건 똑같습니다. 청이는 5대1 초과.
최근 2개월 사이에 청약 경쟁률이 얼마? 5대1 초과하거나 국민대 규모 이하의 주택의 경우는 10대1 초과하는 곳이라고 하면 집값 올라갈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동네를 내가 보면 그냥 참는다? 집 사러 간다. 이게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건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집값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많으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많으면 안 됩니다. 다만 저는 분명히 들고 있고 우리는 필드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더 잘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계속 학계론의 수요 공급 곡선에 관한 내용을 보시는데 이번에 주택 공급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하면 얘가 수요 곡선이고 공급 곡선이면 공급선은 오른쪽으로 합니까? 왼쪽으로 하는 겁니까? 이쪽 아니에요. 이게 왼쪽이시죠? 이쪽 왼쪽이시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예전보다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직전월과 비교하여 주택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곳이라고 하면 가격 올라갈 장소입니다. 취재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택 건설 실적이 작년보다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된 곳.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나 그런 실적이 1년 동안 급격하게 감소된 곳은 집값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까? 나는 기반설 부담구역 잘 알고 있다. 기반설 부담구역 잘 알고 있다. 모른다. 우리 개발인 허브파트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설 부담 구역이 있는데 그 기반설 부담 구역의 20%란 말 보게 되면 기반설 부담 구역을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럴 때 인구 증가율과 우리 이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전 연도에는 개발 행위 건수가 100건이었는데 전년도에 개발 행위 건수가 120건 이상이었다고 하면 올해는 기반설 부담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러면 이 개발행 허가 건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이거든요. 그 건축물과 관련된 개발행 허가 건수의 비교는 한 달마다 비교하는 것입니까? 연 단위로 비교하는 것입니까? 아니 2018년도에는 건물 건축하겠다는 게 100건이었는데 2019년도에 120건, 130건이었다면 2020년도에는 그 동네를 기반설 부담구를 하여야 한다. 본 적 진짜 있으십니까? 예, 없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되어 분양 계획은 한 달마다 지난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이지만 사업계획 승인 실적, 주택건 실적은 연 단위로 비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년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한 곳이라고 하면 새로운 아파트 공급 많다 적다? 적으면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면 집값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갑니다.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0%인데 우리 동네만 80%면 주택 공급이 충분한 것입니까? 부족한 것입니까? 부족하면 집값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 보급률이 낮은 동네가 있다고 하면 미리 가서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집을 사는 것이지. 괜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나 봅니다. 지금 우리 이 정도까지만 지금은 해주십니다. 다음 주에 1시간만 더 하면 제가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까지 깔끔하게 끝낼 수 있거든요. 다음 주 1시간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